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8년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열림위생사 실전 모의고사 제1판. 대표저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환경위생학, 곤충보건학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자, 모의고사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환경위생학하고 위생곤충학 요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은 모의고사 5회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환경위생학하고 위생곤충학의 비중이 필기와 실기를 합쳐가지고 비교적 비중이 큰 과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매년 응시생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을 대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실기 곤충학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느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더더군다나 환경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이 위생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과목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문제 자체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품 쪽 전공하시는 응시생들이 많다 보니 환경위생 쪽이 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재는 지금 모의고사 문제집이거든요. 이론 설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뒤에 해설 부분을 보시면, 제가 맡은 이 두 과목은 뒤에 해설 부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히 이론서들을 옆에 놓고 참고하지 않더라도 문제에 있는 해설만 가지고도 학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설 부분의 볼륨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해설을 통한 공부가 굉장히 문제를 풀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설을 통한 학습, 요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신 출제 경향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한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생사 시험이 아시다시피 2회 전서부터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가 확실히 다 PDF 파일로 공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경향을 반영하고 난이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5회 모의고사 문제들을 추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올해 시험도 대비하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의고사 문제집, 이 모의고사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제 환경위생학, 위생곤충학 이런 것들은 또 특히 막판에 붙잡을 수 있는 보약 같은, 인삼 녹용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문제를 엄선해서 마치 보약 한 잔 먹고 확 원기를 회복하듯이 보약 같은 문제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디테일한 부분의 수치라든지 내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아니 시중에 어떤 이론서나 문제집에도 다루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맞추겠냐. 아시겠지만 국시원에서 보는 이 국가고시들은 순위를 나누는 1, 2, 3등, 전국 1등을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뭐죠? 커트라인이 따로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어서 D제로죠. D제로. 학점으로 치면 60점 이상만 취득을 하면 모두 다 합격증을 주는, 합격을 시키기 위한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이거에 역점을 둬서 왜 그러냐면 이제 바로 환경위생 1회 모의고사 문제부터 들어갈 건데 환경위생은 계산 문제가 간혹 나와요.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시험의 특성상 소수점까지 떨어지는 어렵고 복잡한 계산은 안 나와요. 그러나 계산 문제는 저도 사실 익숙하지 않지만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의시생들이 많습니다. 뭐 괜찮아요. 쉬운 것만 나오지만 그 쉬운 것도 나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시험 임박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난이도가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거의 중하 정도 되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험이다 보니까 취할 것은 너무 쉬운 것들은 100%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60% 1교시에서 1, 2교시 합쳐가지고 그쵸? 필기가 180문항인데 그 중에서 108문항 그리고 3교시 40문항 중에서 23문항 요거 챙기는데 60% 챙기는데 어려움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만 보고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해설을 정리할게요. 뒤에 있는 해설을 보고 상세한 해설을 보고 그걸로 공부를 한 번 더 하자. 그 다음에 최신 출제경을 정말 신경 써서 담아놓은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집 외의 문제들은 많이 다뤄지지 않는 문제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 되는 거 버려도 합격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나 계산 문제 안 돼. 수치 외우는 거 절대 안 돼. 그거 다 버리세요. 대신에 나머지 것들, 단순한 것들, 쉬운 것들, 늘 나오는 것들, 중요한 것들 그거만 챙겨도 60%가 뭐예요? 75%, 80% 이상 득점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힘을 줘서 공부를 해야 될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위생학의 첫 번째 1회 문제는 45페이지에 있어요. 45페이지 26번부터가 1회 모의고사 환경위생학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설명을 하고 정답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은 이 해당 문제 뒤에 해설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아시죠? 카페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다가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우리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셔도 제가 매일매일 보고 답을 달아드립니다. 자, 26번 집진장치. 집진은 뭐야? 먼지를 모은다는 뜻이에요. 먼지를 모으는데 먼지는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이 있어요. 독가스, 나쁜 가스, 유독가스 이런 것들도 역시 대기오염 물질, 먼지에 속하고 입자상 물질은 당연히 먼지에 속하는데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 그러니까 기체와 액체, 고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세정집진이에요. 세정은 물로 씻는다는 뜻입니다. 세정의 세자는 우리 세수할 때 세자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워싱. 물로 씻는다는 뜻이에요. 물에 의해서 입자상 물질은 고체나 액체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은 기체를 말해요. 물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흡착이 돼서 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기 집진장치 2번은요. 입자상 물질밖에 모을 수가 없어요. 가스상 물질, 기체상 물질은 모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기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나요?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도 모을 수가 없죠. 관성력도 마찬가지. 무게나 부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스는 무게가 없잖아요. 원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 3, 4, 5번은 전부 다 입자상 물질만
모을 수 있는 거고, 집진할 수 있는 거고, 입자와 가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세정 집진 장치예요. 비가 온 뒤에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세정 집진 장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7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증가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 이산화탄소는 우리 딱 온실가스죠. 온실가스는 그린하우스 이펙트,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것은 2번에 있는 지구 온난화예요. 이게 가장 큰 직접적인 현상이 됩니다. 라니냐, 오존층 파괴, 해수면적 열대우림 파괴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직접적이지 않아요. 근데 2번 CO2는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28번 기상현상 중에서 산성비가 미치는 영향. B의 수소이온 농도 pH가 5.6 이하일 때 요걸 산성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산성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대기온도 상승, 엘니뇨, 해수면, 광학, 스모그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식물의 성장 및 생육을 방해한다는 거죠. 산성비가 떨어지면 그걸 직접적으로 받는 식물들, 물론 식물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이라든지 동상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아무튼 비가 닿는 것들은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여기 1번부터 5번의 보기 중에서는 5번이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환경적 영향이 됩니다. 비의 pH는, 비는 워낙에 5.8 정도가 이게 정상 비의 pH인데요. 요게 5.6 이하가 되면 산성비로 체크를 해요. 근데 비의 pH가 물인데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중성인 7이 아니라 왜 5.8이냐면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약산성을 띠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대기 중에 CO2 때문에, 뭐 많진 않지만 이것도 사이드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정답은 5번이고요. 29번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기오염 사건 어떤 거냐? 박스 안에 힌트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문제들은 전부 다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기출을 변형시킨 아주 유사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1954년에 여름에 발생했다. 낮 시간대 자동차 배출가스 딱 감이 와야 되는데 하나만 더 볼까요? 오존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이게 LA 스모그죠. 로스앤젤레스. LA는 겨울이 없어요. 초여름 날씨래요. 1년 12달. 그러니까 난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초여름 날씨고 항상 대기가 쾌청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동차 운행이 많아요. 그래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이런 것들은 다 자동차 배출가스 쪽이에요. 안 읽어본 마지막 광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오염이 발생돼 낮 시간에 주로 질소산화물, 오존 같은 것들이 막 발생이 되는데 낮 시간에는 자외선이 많이 내리쪼이죠. 그러니까 2차 오염이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런던 스모그는요, LA 스모그랑 쌍벽을 이루는 대기오염 사건인데, 런던 스모그는 정반대예요. 런던 스모그는 겨울철이니까 난방연료. 이때 당시 난방연료는 주로 석탄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황산화물, 황이 함유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런던 스모그예요. 근데 LA 스모그는, 로스앤젤레스 스모그는 황이 절대적으로 빠져 있어요. 자동차 연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기 때문에. 미나마타는 수은이죠. 요코하마는, 이거는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불명이에요. 불명은 뭐냐? 어떤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건인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밝혀지지 않았다. 라는 뜻이고, 포자리카는 황화수소예요. H2SA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부터 4번까지가 어떤 대기오염 사건인지를 체크하는 것도 또 좋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30번은 일반 대기 중 흡기와 호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는 약 몇 프로냐? 호기는 날숨은 내뱉는 거고요. 흡기는 들숨, 들이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 중에
아시다시피 공기가 전부 다 산소로 이루어진 건 아니어서 질소하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대기를 이루고 있는, 공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인데, 질소가 가장 많아서 80% 가까이 돼요. 보통 78%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소는 21% 정도로 되어 있고 CO2는 0.03%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요 공기의 비율을 훅 들이마시잖아요. 흡기. 그런데 호기, 날숨에서는 질소는 우리 몸에서 쓰이질 않으니까 그대로 78% 정도가 나오고, 얘는 한 17%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4%가 비는 건 왜 비는 거예요? 폐포에서, 허파에서 헤모글로빈이 CO2와 O2의 교환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얘는 한 4%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정답이 나오는 거죠. 3번에 있는 4%가 돼요. 그래서 요 흡기시의 비율, 흡기시의 비율은 대기 중에 있는 비율과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요런 비율로 내뱉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31번. 자, 이게 바로 방금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엽적인 문제, 디테일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실내 공기질 공정 시험 기준, 자, 공정 시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실내 공기질 공정 시험 기준, 수질 공정 시험 기준,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대기 공정 시험 기준, 무슨 공정 시험 기준이 많아요. 각각의 공정 시험 기준은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 뭐냐 하면 시험 방법, 분석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공부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인트로 부분에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무조건 꼼꼼하게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환경 쪽 전공자가 아니라면 위생사 시험을 치르는 한 70-80% 이상의 학생들이 환경 쪽 전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 쪽 전공자들도요, 대교용 공정 기준,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수질 공정, 이거 공정 시험 기준이 각각 1000페이지, 1400페이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시험 방법, 분석 방법들을 담은 그 두꺼운 책자인데,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그 다음에 예년에 있었던 위생사 시험에서도 이 환경위생학 필기 또는 실기에서 공정시험 기준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한 문제 정도씩. 많이 나와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60% 이상 취득을 해서 시험을 패스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어서 예년도 문제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모의고사를 풀 때는 뭐다? 일단 나왔던 것들은 우리가 챙길 수가 있겠다 라고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때 이 주 시험 방법은 뭐가 되느냐? 중량법이 정답입니다. 중량법. 이건 어떤 방법이냐 하면요, 여과지가 있어요. 여과지. 우리 알죠? 여과지. 화학시험실에서 쓰는 동그란 필터 페이퍼, 여과지. 여과지에다가 공기를 통과시켜요. 그럼 여과지에 공기는 빠져나가고 공기 중에 있는 뭐만? 미세먼지가 걸러질 거예요. 그러면 여과지의 무게를 측정을 해봐요. 물론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은 여과지의 무게, 통과시킨 여과지의 무게, 그 여과지의 무게를 차이를 계산을 하면 미세먼지의 중량, 무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1번의 중량법입니다. 실내 공기질 공정 시험 기준 너무 양이 많아서 저도 다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쉬운 것, 그러나 너무 방대한 페이지에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31번 문제처럼 쉬운 거는 미세먼지는 중량법으로 한대. 공정 시험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대. 이게 출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야. 다른 부분에서 나오면 못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럴 것까지 다 공부하는 것은 미련한 짓일 수가 있어요. 시간과 노력을 가장 압축시켜서 합격을 하는 데는 이 방대한 페이지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나왔던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게 나오는구나, 되게 방대한 페이지에서 뽑아냈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의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몇 문제 더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2번은 산성비의 수소이온 농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지워졌지만 pH 5.6 이하. 기상청 홈페이지에 빡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33번 일반 대기 분석 중 입자상 물질을 입경별로, 입경은 입자의 직경을 말해요. 요거. 입자의 직경별로 단계별로 모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앤더슨 에어 샘플러이고, 요게 바로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앤더슨 에어 샘플러의 사진은 뒤에 해설 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해설 페이지를 보면은 원통형의 이런 저희가 있는데, 여기 한 7, 6단계의 이 단계가 있어. 입자가 들어가면은 입자의 사이즈별로 따닥따닥 다단계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앤더슨 에어 샘플러이고, 입자의 직경 사이즈별로 측정하는 기구다. 정답은 5번이고요. 34번 지표면의 표준 대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의 대기압은 1기압이죠. 1기압. 1기압이라고 하고, 1기압은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옛날에 실험을 했었죠. 760mm의 수은 기둥을 누르는 힘이다. 이거는 똑같이 76cm의 수은 기둥과 같고, 이거는 760의 본인의 이름 토리첼리, 토르를 붙여서 하기도 하고, 이걸 기상에서는 1013mB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뭐죠? 2번밖에 없죠. 2번. 그래서 1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1기압을 뜻하는 1 atmosphere ATM 760mm, 76cm, 760 토르, 1013 밀리바 다 같은 1기압을 뜻하는 거니까 요거를 알아두시면 어떤 문제가 변형돼서 나와도 풀 수가 있을 것이고, 35번은 열을 발산하는 발열체가 주위에 있을 때 체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열인자는 뭐냐. 자, 열을 발산하는 발열체 주변에 우리가 갔어요. 그럼 온감을 느끼겠죠. 모닥불을 피웠어. 캠핑을 갔는데 밤에. 그러면은 모닥불 가까이 다가갈수록 열이 느껴지겠죠. 그게 복사열입니다. 복사열. 대류는 열보다는 유체가 열을 이동을 시키는데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게 대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열을 전달하는데,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도고요. 두 번째가 대류고, 세 번째가 복사예요. 그래서 전도는 열을 누가 전달을 하냐면
고체가 열을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뜨거운 국그릇에 수저를 넣어뒀다가 잡으면 뜨거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도예요. 대류는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뭐냐면 유체인 거예요. 유체는 뭐냐? 기체, 액체. 물이 끓을 때 물이 부글부글 기포가 올라오는 것처럼 끓는 거, 이게 대류에 한 거예요. 또 오븐에 넣고 요리를 할 때 기체가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뺑뺑뺑뺑. 그리고 복사는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매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뜨거운 거 옆에 있으면 따뜻하고 멀어지면 추워지고, 이게 복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태양의 복사열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진공 상태라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열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게 복사예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는 감각 온도는 뒤에 문제가 나오겠지만, 감각 온도는 거기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각 온도는 다른 말로, 이거 중요해서 나오면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지만 지엽적이거나 디테일한 문제는 아니어서 이건 좀 맞춰줘야 되는 문제예요. 취해야 할 문제예요. 감각 온도는 뭐냐면 체감 온도라고도 하고, 또 유효 온도라고도 하고, 등감 온도라고도 하는데, 등감 온도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감각을 하는데 똑같이 느끼는 온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각 온도는 뭐다? 무풍, 바람이 없을 때, 포화 습도일 때, 온도계에 나타나는 온도, 그게 바로 체감하는 온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온도를 느끼는 건 뭐냐면 온열인자가 있죠. 뭐죠? 기류, 바람이죠. 그 다음에 습도, 기습으로 합시다. 기습, 통일시키게. 다 같은 용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온열을 느끼게 하는 건데, 이 기온이 사실 우리가 온도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하고의 변수를 무풍과 포화습도로 딱 정해놓고, 그때 온도계에 찍히는 온도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 온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은 자주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 기출문제, 자, 등감 온도를 표시하시오. 무풍, 습도 100%일 때, 습도 100%는 포화습도잖아요. 그럴 때 온도계의 수은주가 26도를 가리켰다. 그렇다면 체감 온도는 몇 도인가? 26도예요. 또 무풍, 포화습도일 때 온도계 조금 어렵게 만들려고 건구 온도계의 수은주가 30도를 가리켰다. 그렇다면 등감 온도는 30도. 문제도 쉽고 답도 쉬워요. 근데 이제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요건 지금 예습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뒤에 있을 거예요. 자, 36번.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감마선의 대표 액종은 뭐냐? 이거는 2번, 3번, 4번, 5번 다 관계가 없고 1번에는 코발트 60. 이게 감마선의 대표 액종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2, 3, 4번은 말도 안 되는 크롬과 칼륨과 이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스트론튬이냐 코발트냐인데 여기서 환경 방사능 오염과 관련 있는 거는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정답은 1번으로. 이거는 뭐 암기밖에 도리가 없고 변형해서 나올 수도 없으니까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7번에 중요 표시를 좀 해두세요. 37번 문제가 재밌어서 요 문제가 요대로 나오기도 하고 요게 변형돼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되게 쉬워요. 쉬운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답 써놓고
고쳤는데 나오면 확 틀려버린 이런 어이없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열을 가장 많이 생산한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근육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생산을 해요. 골격근이죠. 그런데 이 5번은 37번 문제 너무 쉬운 거고, 자, 골격근이 우리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어디냐? 두 번째. 두 번째로 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부위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어요. 두 번째가 간이에요. 또는 간장 이래도 맞습니다. 간. 그 다음이 거기 나와 있는 신장이 되고요. 신장보다 간이 좀 더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흡. 요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심장이 있고 하트. 얘는 콩팥, 키드니. 그 다음에 호흡. 요렇게 됩니다. 해서 근육이 가장 많이, 그리고 근육이 또 양이 많고 우리 몸에서, 그 다음에 간, 콩팥, 그 다음에 심장, 하트, 호흡. 요 순서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8번 실내 공간의 절대 습도가 10g/. 세제곱미터이고 포화 습도가 20g/. 세제곱미터일 때 상대 습도는 얼마가 되느냐? 자, 상대 습도는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화분의 절대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상대 습도예요. 이거는 눈으로 봐도 그냥 암산으로 나올 정도로, 자, 포화 습도가 얼마예요? 20이잖아요. 그 위에 절대 습도가 10이에요. 2분의 1이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은 50%가 나오는 거죠. 제가 숫자에 굉장히 장애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숫자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정도 문제는 저도 풀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더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분의 10 곱하기 100 하니까 50%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에요. 공학 계산기 같은 게 필요한 환경 쪽에 어려운 계산 문제는 위생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버리세요. 과감하게.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취해야 될 쉽고도 중요하고 알찬 문제들이 많아요. 그것만 챙기셔도 85점 이상, 85% 이상은 득점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대비하시는 입장에서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매일매일 충분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책을 펼쳐보니 생소한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문제와 답을 체크를 해보니까 왜 이 답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에 이론서를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다가 아니 60% 이상만 득점하면 합격이라지만 60%를 못 맞출 것 같고 막 되게 불안하고 갈팡질팡하고 멘탈이 막 흔들리실 건데, 이런 거 한 개씩 꼼꼼히 챙기시면은 끝나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60%, 65%, 70, 75%, 85%가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벽돌 쌓기 하듯이 하나씩만 챙기시면 돼요. 전체를 다 보고 으아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으아 색깔 변화가 나오는데, 내가 처음 보는 환경, 곤충은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씩 챙기시면 돼요. 그게 쌓여가지고 60%를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달 남았건, 두 달 남았건, 1주 남았건, 2주 남았건 챙길 수 있는 것부터 꼼꼼하게 하나씩만 챙기세요. 이해 안 되고 외워지지 않으면 잃어놓고 되는 것부터 외우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39번 자연 방사선에서 태양광선 중 파장이 가장 긴 것은, 자, 방사선이 나오는데, 방사선은 우리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방사능을 갖고 있는 핵분열시 나오는 그 무서운 방사선 생각하지만, 방사선은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사선이에요. 자, 그 중에서 태양광선 중, 이거 다 태양광선에 섞여 있는 것들이에요. 자, 태양광선에서
가시광선은 400에서 800 나노미터 사이에 파장을 갖고 있어요. 보통 780, 800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쪽이 보라색이고 이쪽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IR 인프라레드, 이건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빨간색 바깥쪽이란 말이지. 얘는 자외선이라고 해요. 보라색 바깥쪽이란 말이죠. 이거는 울트라 바이올렛 UV라고 그래요. 바이올렛은 10부터 400 나노미터 사이에요, 파장이. 그럼 문제에서 태양 방사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것은 이쪽이죠, 이쪽. 그러면 적외선이 정답이 된다. 너무 쉽잖아요. 알파선, 엑스선은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에요. 알파선, 엑스레이, 감마선 이쪽. 얘네들은 뭐죠? 방사선 중에서 전리 방사선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비전리 방사선이라고 해요. 이거를 묶어서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을 다 합쳐가지고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리는 무슨 뜻이죠? 전리 방사선? 이온화를 시킬 수 있다. 그 말은 뭐다? 에너지가 강력한 방사선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요. 비전리 방사선은 전리, 이온화를 시킬 수 없는 방사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은 물론 몸에 해로운 자외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얘네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답은 적외선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했다면 알파선, X선을 제외하면 자외선이 돼요. 근데 알파선, X선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중복 정답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알파선이나 X선 하나만 들어있고, 예를 들어서 1번 알파선, 2번 자외선, 3번 적외선, 4번 가시광선 해놓고 가장 파장이 짧은 거 그러면 무조건 알파선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 있는 거. 40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항상성 유지, 생식 발달 또는 행동을 조절하는 생체 호르몬의 합성, 분비, 이동, 대사, 결합작용을 간섭하는 체외 물질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EDC라 그래요. 엔도크린 디스럽팅 케미칼의 약자에서 이거를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해요. 체외 물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절대 아닌데 바깥에 있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부나 호흡기나 또는 소화기 계통으로 들어와서 내분비계를 망가뜨리는 거야. 내분비계를 어떻게 교란시키냐? 내분비계는 보통 우리가 호르몬, 그 중에서도 생식과 발생을 담당하는 성호르몬, 이쪽을 많이 망가뜨리고 이쪽을 많이 교란시켜요. 그래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의 피해는 주로 기형아, 불임, 생식기 계통의 암 이런 것들이 돼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 물질이 뭐냐 그랬으니 당연히 내분비계 교란 물질 또는 내분비 교란 물질.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죠?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렀던 게 바로 이겁니다. 41번 식품의 통조림 용기 수도관의 녹, 이게 바로 비스페놀 A예요. 우리가 광고나 매스컴 같은 데서 BPA라고 부르는 게 바로 비스페놀 A입니다. 어디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됐냐면 아기들 젖병을 끓여서 소독을 하다가 젖병 소독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플라스틱 젖병에서 끓이면서 소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흘러나왔는데 이게 아이들 몸속에 들어가거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성조숙증 같은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물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 2, 3, 4번은 다 환경 호르몬과는 관계없는 보기들이에요. 41번에서는 환경 호르몬 물질인 비스페놀 A를 골라내라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2번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서 다중이용 시설의 이산화탄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229페이지를 잠깐 같이 펴보세요. 229페이지를 펴시면 딱 나왔네. 여기 42번에 해당하는 229페이지에 해설이 나와 있어요.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세로축에 다중이용시설이 가나다라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고, 가로축을 보시면은 각각의 오염물질, 미세먼지가 두 가지, PM10과 PM2.5가 있고, 이산화탄소, 포르말데하이드, 총부유색의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뭐죠? 이산화탄소 기준 딱 보니까 1000ppm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고르는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 표는 외우셔야 돼요. 이건 도리 없어요. 이거는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취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보실 올해의 위생사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치만 외우고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이나 아까 나왔던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 기준 같은 방대한 양의 시험 기준을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요 표 하나 딱 외워서, 수치가 많지도 않아요. 요 표 하나 외워가지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취해야 되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벽돌을 쌓을 때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에서 이 표는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이 표 말고 표가 하나 더 있어요.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도 있어요. 권고 기준도 표가 똑같이 생겼는데 나와 있는 항목들이 조금 차이는 나요. 그러나 권고 기준은 법적으로 벌금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그런, 정말 권고하는, 신사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좀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라고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이 표는 이 수치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너한테 벌금을 물릴 수도 있어 라는 강제적인 내용이 있는 게 유지 기준이에요. 우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우리는 이런 표가 나오면 무엇부터 공부해야 되냐면, 항목이 몇 가지예요? 둘, 넷, 6가지가 있어요. 항목의 개수, 항목의 종류. 이건 쉽잖아요. 일단 수치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음 보기 중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PM10, 2번 PM2.5, 3번 CO2, 4번 CO, 5번 곰팡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곰팡이는 유지 기준이 아니고 권고 기준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수치를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됐든 1000ppm 이하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일산화탄소 보시면 일산화탄소도 실내 주차장 빼놓고는 전부 10 이하예요. 실내 주차장은 차량이 주차하고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일산탄소 농도가 조금 높을 수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이 항목의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나번 항목 보시겠어요? 의료기관부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다 어떤 이용시설이냐면 노약자, 환자가 있는 이용시설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치가 전부 다 타이트하죠. 그리고 재밌는 거, 총부유세균 나번 이용시설에만 적용이 되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는 총부유세균 기준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다? 총부유세균은 노약자나 환자가 있는 그런 특수한 시설에만 적용을 하는구나. 조금의 이해와 단순 암기. 그래서 항목하고 특징적인 몇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신 김에 220페이지 본 김에 228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앤더슨 에어 샘플러의 사진이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다시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체의 생리에서 조혈 기능 장애. 조혈이라는 건 뭐죠? 조혈, 피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피를 만드는 거. 혈액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요, 벤젠이에요. 벤젠의 가장 큰 부작용이 백혈병으로 되어 있고, 백혈병까지 가기 전에는 빈혈,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알죠? 감자, 솔라닌, 보고, 테트로도톡신, 이것처럼 뭐는 뭐, 비타민 A는 야맹증, 뭐 이런 것처럼 벤젠 나오면 백혈병, 빈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44번 보시면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이거 법이죠. 법령이에요. 법령이고 공중보건학에서도 나오고 환경위생학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법령인데 되게 항목이 많고 외울 게 많아요. 근데 다 외우실 것까진 없어요. 여러분들이 환경 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하면 이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한 3페이지가 좀 넘거든요. 싸그리 다 외우셔야 하는데 위생사를 대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들 그것만 여러 번 체크하시면 이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처 공부하지 않은 진짜 지엽적인 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과감히 넘겨버리세요. 그거 말고도 맞춰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넘치고 넘쳐납니다. 근데 이 44번은 쉬워요. 먹는 물에서 심미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 관한 기준 중 색도의 수질 기준은 색도는 5도.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색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먹는 물이 투명해야지. 먹는 물이 어스름하니 이렇게 막 비춰보니까 뭐 노르스름하다든지 푸르스름하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색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기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대보면은 5도 이하의 색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냥 암기. 그 다음에 45번은 약간의 이해와 동반되는 암기입니다. 상수를 정수할 때 상수는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상수라고 하고 그래 상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수를 정수할 때 소독을 하잖아요. 그 소독을 할 때 염소 소독을 하죠. 그래서 수돗물에서 약간의 락스 냄새, 수영장 냄새 같은 것들이 나는 게 뭐냐면 바로 염소의 냄새거든요. 근데 물속의 유기물질과 유리염소가 반응해서 물속의 유기물질은 뭘 말하는 거냐면 물속에서 우리가 소독을 시켜야 되는 불순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수의 정수 과정에서 정수할 때는 꼭 소독이 필요한데 소독은 우리가 염소로 해요. 그럴 때 이 염소와 유기물, 불순물이 만나서 생기는 게 뭐냐면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요. 트리할로메탄은 뭐냐면 트리, 3개죠. 할로겐족 원소가 3개 뭐에? 메탄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할로겐족 원소? 뭐겠어요? 염소죠, 염소. 그래서 탄소와 수소, 염소. 이게 대표적인 트리할로메탄이에요. 메탄에 할로겐족 원소가 3개 붙어 있는. 그게 뭐냐면 3번에 있는 클로로포름이에요. 트리할로메탄은 발암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염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요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소독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예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5번이고요. 이거 중요한 문제고 자주 나오는 문제고 작년, 재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집어 넣어 놓은 거니까 반드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챙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보세요. 버려야 될 게 많은지 챙겨야 될 게 많은지. 버려야 될 거 다 세봐도 10% 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챙겨야 될 것만 꼼꼼히 잘 챙기면 안정권으로 학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46번 상수원에서 일반적으로 경도가 높은 물질, 경도는 뭐냐 하면 하드니스라고 영문으로 되어 있죠. 얼마나 단단하냐. 아니 물이 단단하다고? 물의 단단함을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무기질 또는 무기염류를 말해요. 그게 뭐다? 어디가 무기염이 많겠습니까? 우수, 계곡수, 지표수, 지하수, 호수수 중에서 지하수가 왜? 땅속에 있는 물이니까. 땅속에는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많잖아. 무기질이. 그러니까 지하수에 얘네들이 많다. 간단하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우수는 뭐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비나 눈으로. 이걸 천수라고 해. 계곡수는 계곡을 흐르는 물이죠. 시냇물, 강물. 이거는 계곡수는 지표수에 속해요. 2번과 3번은 같은 거예요. 지표수는 지하수에 비해서 얘네들은 적어요. 왜요? 지표, 땅 표면에 있는 거니까. 지표수는 대신에 유기물에 의한 오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사람들이 오물 같은 것들을 버리고, 토사라든지 아니면은 동물의 대소변 같은 것들이 막 흘러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음식물 찌꺼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호소수도 역시 지표수에 속해요. 지하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경도가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수온이 일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유기물의 오염도가 되게 낮다는 거. 왜? 지하까지 물이 스며드는 동안에 땅이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쫙 물을 걸러주겠죠. 더러운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번은 부영양화 현상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48페이지 47번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